1호선은 좌측 통행, 그리고 2호선은 우측 통행하고 심지어 4호선은 운행 구간 중간에 통행 방식이 바뀌는 등 우리나라 철도는 좌측 통행과 우측 통행이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선 도원역 근처에는 한국철도 최초 기공지비가 있습니다. 경인선은 1896년 경인선 철도 부설권이 미국인 제임스 모스에게 부여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삼국 간섭 등 일본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던 정세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후 모스는 경인선 철도 건설에 있어 자금난과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경인선 철도 부설권은 1898년 일본의 경인철도 합작회사에 양도되어 1899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 개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개통된 경인선은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좌측 통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반면 도로의 차들이 우측 통행 방식을 사용하게 된 것은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사람도 차량도 모두 좌측 통행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나, 미군정 시기 차량의 통행 방식만 우측 통행으로 바꾸게 되면서 오랜 기간 자동차는 우측 통행, 사람은 좌측 통행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2010년 보행자 통행 방식이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으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은 자동차와 사람 모두 우측 통행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광복 이후에도 철도는 좌측 통행을, 그렇지만 자동차는 우측 통행 방식을 사용해 오던 중 1970년대 서울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이 새로 개통합니다. 서울의 첫 번째 전철 노선인 1호선은 서울역부터 청량역 구간을 만들고, 나머지 구간은 기존 철도인 경원선과 경인선, 경부선과 직결 운행한 것이 확정됨에 따라 1호선의 통행 방식은 자연스럽게 좌측 통행 방식이 정해집니다. 1호선을 지을 당시에는 2호선에서부터 5호선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이 중 옛 5호선 계획은 1호선 종로 구간을 복복선으로 확장하여 같은 경로를 따라 종로를 지날 계획이었으며, 신설동역에서 천호동으로 향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5호선의 착공 계획이 잡혀 있지는 않았으나 1호선 차량을 검사할 용도로 5호선 신설동역 승강장을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당시 5호선은 우측 통행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신설동 로터리에서 좌측 통행 방식의 1호선과 우측 통행 방식의 5호선을 연결하기 위한 입체 교차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즉, 이 시설은 1970년대 지하철 계획부터 앞으로 지어지는 지하철 노선에는 우측 통행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시설인 것입니다. 이후 2호선에서부터 5호선은 전면적으로 계획이 바뀌어 2호선이 순환선으로 변경되어 만들어졌고, 2호선부터는 우측 통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차량의 통행 방식과 철도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아니면 추후 지어지는 지하철 노선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철도 노선과 연계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 결정으로 여러 노선에서 철도 건설 방식을 두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법령에서도 좌측 통행과 우측 통행 방식이 나뉘어지는데, 국유철도 운전규칙에서는 열차의 진로는 좌측으로, 그리고 도시철도 건설 규칙에서는 열차의 진로는 오른쪽으로 하고, 국유철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왼쪽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지자체 주도로 지어지는 도시철도 노선들은 우측 통행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국가 주도로 지어지는 철도 노선들은 좌측 통행 방식으로 지어집니다. 여기에는 고속철도나 일반 철도 노선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공항철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들 노선 역시 좌측 통행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2호선부터 갈라져 버린 철도는 좌측 통행, 지하철은 우측 통행하는 방식은 그 이후 3호선과 4호선과 연결되는 일산선 그리고 과천선 건설에 있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만듭니다. 당시 3호선과 4호선은 각각 서울시 주도로 지어졌지만, 사실 서울시를 벗어나 경기도로의 연장도 구상되었습니다. 3호선은 벽제 방면으로, 4호선은 과천 방면으로 이어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3호선과 4호선은 모두 서울 시내 구간만 지어져 개통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과천에는 정부 과천청사 등이 들어선 행정도시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의 개발과 함께 과천과 평촌신도시를 이어주는 교통수단으로 과천선이 계획되었으며, 과천선 건설은 철도청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안산선이 좌측 통행의 교류전로로 만들어졌고, 이 노선이 과천선 건설과 함께 4호선과 직결되도록 정해지면서 이미 우측 통행의 직류전로로 지어진 4호선과의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서울시와 철도청과의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결국 남태령역에서 선바위역 구간에서 우측 통행과 좌측 통행으로 통행 방식이 바뀌는 꽈배기굴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구간에서 직류전로와 교류전로가 바뀌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꽈배기굴 구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산 신도시 개발 계획과 함께 일산선을 3호선과 직결 운행하기로 확정되면서 이곳에서도 좌측 통행의 교류전로를 주장하는 철도청과 우측 통행의 직류전로를 주장하는 서울시와의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3호선은 직류의 우측 통행 방식으로 짓게 되었으며 일산 신도시에 별도의 차량 기지를 두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4호선에서 볼 수 있었던 꽈배기굴 구간은 3호선에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2기 지하철로 지어진 5호선에서부터 8호선 구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노선과의 직결 운행을 전제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4호선과 비슷한 사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측 통행 노선과 좌측 통행 노선의 직결 논란이 빚어지는데 바로 9호선과 공항철도의 사례였습니다. 3기 지하철로 계획되었다가 IMF 시기를 지나 노선이 전면 재검토되었던 9호선은 2호선과의 기능이 중복되어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 증대를 위한 여러 대안이 마련되었는데 일부 역을 통과하는 급행열차의 도입도 이때 새로 추가된 방안이었습니다. 또 원래 계획은 서울에 다니는 대형 전동차가 아니라 부산이나 인천 도시철도와 같은 차폭이 좁은 중형 전동차가 도입되고 좌석 배치 역시 기차에서 볼 수 있는 앞을 보고 가는 크로스 시트로 계획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이어주는 공항철도와 9호선을 김포공항역에서 환승이 아닌 직결 운행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 주도로 지어진 공항철도는 좌측 통행의 교류 방식이고 서울시에서 도시철도로 추진되는 9호선은 우측 통행의 직류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어 4호선에서 벌어진 문제가 바로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문제에 또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또 9호선이 중형 차량으로 결정됨에 따라 공항철도와 차량폭이 다르다는 문제도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로 처음에는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이후 계획이 변경되어 9호선을 공항철도와 같이 대형 전동차로 투입하고 김포공항역에서 자연스럽게 좌측 통행과 우측 통행이 바뀌도록 입체 교차 시설이 만들어져 통행 방식 문제는 이미 해결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직류와 교류 전류를 모두 다닐 수 있는 전동차의 투입과 전기나 신호 개량 등 비용 부담 문제로 인하여 9호선과 공항철도 직결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철도의 좌측 통행과 우측 통행 방식이 어떻게 갈라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한 여러 노선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통행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승강장의 안내시설물 교체부터 시작해서 신호 설비를 모두 바꿔야 하는 등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행 방식이 달라 생기는 문제점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볼 때 철도는 좌측 통행 방식을 사용해 오다가 2호선부터 도시철도는 우측 통행 방식으로 구분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